이제 씁쓸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업 그리고 조선업황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뭐 크고 작든 간에 요즘에 이런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조선업체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도 자주 나오고 있고요.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조선업 기업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순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선업황 나쁘다는 건 다 잘 아실 테고 구조조정 얘기도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 예. 구조조정이라는 건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 잘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이제 중소 조선사들 얘기인데요. 먼저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제 성동조선입니다. 성동조선은 이제 당장 자금이 좀 필요한 업체인데, 성동조선은 지난 5월에 4,200억 원을 지원을 수출입은행에서 하려고 하다가 채권단들이 좀 반대를 해서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얘기가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7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출입은행이 다른 채권단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결의했던 3,000억 이제 단독 지원을 수출입은행이 했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6,700억 원을 채권단이 공동으로 좀 지원을 하자. 거기에 대한 명분은 이전에는 그냥 혼자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일부를 위탁 경영을 해준다고 하니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같이 지원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당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통영 수출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한 2만 4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세계 기준 9위의 조선사라고 해서 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이번에 잘 되면은 조선업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싸늘한 반응입니다. 네. 무보는 아직까지 채권단을 이미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서 혹시라도 무보가 다시 이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무보 쪽에서는 입장 변화는 없고 아직 변제금의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추가 지원도 없고 앞으로도 채권단에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억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혼자 지원을 했던 것까지 더해서 공동을 분담하자,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 나 혼자 내기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김영란 앵커하고 저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밥 먹는다고 해서 계산을 해놓고서 다음에 밥 먹을 때 이전에 밥 먹었던 값 내가 냈던 것까지 같이 n분의 1을 하자. 제가 처음에 먹으러 갔을 때도 낸다고 했으니까 저는 간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예. 내가 혼자 낸다 그랬으니까 간 그렇죠.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지 말고 우리 또 다시 내자 그러면 저는 난색을 표하겠죠. 예, 그런 입장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동조선 채권단 역시 좀 채권단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 사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계속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SPP 조선에 대해서도 잠깐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SPP 조선 같은 경우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채권단 입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해줬던 빚 다 탕감하고 앞으로 지원 안 할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살려서 나중에 또 추가 지원을 할래라고 하면은 예.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금까지 빌려준 돈 못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지원은 못 하겠다는 입장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SPP 조선 같은 경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가 수주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저가인지는 몰랐겠지만 만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나는 구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PP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수주를 받지 않기로 추가를 금지를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배를 더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주한 물량은 37척이 있는데 이게 내년 이후가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후에는 지을 배가 없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갖고 이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SPP 조선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추가 수주도 받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은 이제 원가 구조가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니까 예. 좀 새 주인을 맞아서 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조선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산다는 사람이 나와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실이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추가로 발생할 부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 있잖아요. 업황이 제일 안 좋고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 아니겠냐. 좀 싸게 사서. 예, 싸게 사서 뭐 조선 업황이 좀 돌아오면 그때 좀 대박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예. 라고 희망하는 인수자가 있을 것으로 채권단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희망사항이네요. 예. 워낙 좀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보니까 역시 좀 마지막은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는 것 같고요. 뭐 중견사 알아봤으니까 이번 대형 조선 업체들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적자 때문에 아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빅베스라고 하죠. 예. 빅베스가 뭐 베스가 그 목욕이잖아요. 네네. 이제 큰 목욕. 때를 한번 세게 벗겨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 뭐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규모 손실을 한 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인력 구조조정도 이제 그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임원의 30% 정도가 감원이 됐고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고졸, 전문대졸 출신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임원 30%를 줄였고 계열사들을 매각을 하고 있고 부장급 이상 간부를 인력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퇴직 임원들한테는 통보가 된 상황이고 한 20-30% 정도는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빅베스라는 말도 해 주셨습니다. 조선업에서 그래도 한 번에 좀 이런 걸 다 털어내자 해서 목욕 한번 하자라는 비유를 써서 경제 용어에서도 가끔씩 쓰는데요. 현재 사실 조선업 측에서는 빅베스뿐만 아니라 좀 때를 벗기다가 살 것까지 벗겨내는 형국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조선업 구조조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사실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빅베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3, 4년 전을 뭐 떠올려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대형 조선사들이 뭐 그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었고 여기서 추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해양 플랜트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해양 플랜트가 없었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때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배를 만들었는데 산다는 사람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하면은 이거 바꿀 때 이거 한번 바꾸고 저거 바꿀 때 저거 한번 바꾸면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인건비나 물건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실 규모가 커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되는지를 보려면은 전 세계 조선사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선업의 제일 최강자는 유럽이었다가 뭐 한동안 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업 옛날에 현대중공업 막 40만 원, 50만 원 갈 때 네.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배를 하다가 뭐 그렇게 갔었는데 그러면은 그 위치를 지금 중국 조선사들이 빠르게 그렇죠. 잠식을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그 EU나 일본에서는 어땠을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2000년에 그러니까 외교부가 내부적으로 보고했던 문서에 그 한국 조선업에 대한 EU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네. 지금은 EU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국 조선업이 중국 조선업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네. 세계 조선산업은 과잉 설비로 인해 성과가 크게 하락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런데 한국 조선업이 점유율을 급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EU 조선업계는 경영 악화와 실업자 증대 등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가 원가 이하로 저가 수주를 해갖고 전 세계 성과를 하락시켜서 생산성 향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를 해서 그렇다라고 네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부실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가 원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EU 측에서 한국에다가 항의했던 내용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그 중국 조선사를 대하는 태도랑 거의 예, 100% 흡사하네요. 예.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조선업은
두 가지로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해야 되는 선두그룹과 그 통폐합을 통해서 그 틈새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형 그룹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조선업이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한때 용접, 블록 공법을 앞세워서 전 세계 조선업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유럽 조선업은 이렇게 나사로 조이고 망치로 때리고 뭐 이런 식의 배를 만들었다면 일본 조선업체는 그걸 용접을 하고 어떤 블록,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형식으로 세계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형 선박 물량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를 표준화를 시켰던 거예요. 표준화 설계를 만들어서 어떤 배든지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저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원가가 뭐 충분히 많이 들어가지 절감을 하면서도 배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설계를 하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진 많이 거예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본 대학교 8곳에서 2006년에 그 졸업생이 500명이었는데 네. 조선사에 취업한 사람은 한 100명 어허.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 도쿄대학교 조선학과 뭐 일본에선 제일 좋은 학교에 조선업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졸업생 132명 중에 2명만 취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고급 인력들이 일본 조선업계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들이 나오고 선박이 대형화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일본 조선업계에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이후에 시장을 지배한 건 한국이죠. 그때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일본의 기술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가 인건비를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이 조선업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딜까요? 한국이 인력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할 만한 것은 중국 아닐까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그 쏟아지고 있는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임금을 한 2배씩 주면서 모셔가고 있다고 해요. 비슷한 흐름이네요. 예, 비슷한 흐름이에요. 예.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 간부들이나 어떤 사무직들을 뭐 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인재들이 사라질 경우에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그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그 김기식 의원, 네네. 굉장히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발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한 7조 원에 가까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네. 그러니까 이 비싼 수업료를 내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과외비 엄청나게 많이 쓰고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수능 시험을 안 본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선박 분야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추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향후의 먹거리는 해양 플랜트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추가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될 텐데 그 돈을 지금 뭐 채권자들이 채무를 회수하는데 뭐 자기 돈 챙기는 거에 쓰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던 노르웨이의 송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무려 110차례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예. 아까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그렇죠. 이렇게 부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설계를 변경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계 기술이 발전을 했겠어요. 그리고 야 이거 협상 이렇게 잘못 한번 해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노하우를 배우는데 들어간 돈이 7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대형 조선사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비용들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단순히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을 줄여서 어떤 비용 절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게 대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권순우 기자가 이 조선업황과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형 조선사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업황의 미래까지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형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중소형 조선사 좀 구조조정도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그 구멍가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중소형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는 것보다는 통폐합이 좀 더 쉽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 조선사 하나에 딸린 그 뭐 가족들과 생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 뭐 산업부, 뭐 여러 해양수산부 많은 관계부처도 얽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의 그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조정을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누군가 이제 그 중소형사들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니치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구축해서 중소형사들이 앞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손에 핀 묻히기 싫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 시장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그런 큰 분야에서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한 업종, 한 업계에 대한, 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그 청와대를 비롯한 그 우리나라를 지도하시는 엘리트 뭐 층들이 예. 좀 피를 묻혀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비판적인 마무리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또 비싼 과외비도 낸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조선업황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세계 최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